행복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 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방식을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은가?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 있다. 그 과정은 감정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평생 단련시키면서 체득한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 역시 깨우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이들은 치과에 가는 것이 어쩐지 기분 나쁘게 아픈 경험이라며 진저리를 친다. 항상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나는 그 들을 소리야 느낌이 싫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은 모두 학습된 반응들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 전체를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런 경험을 즐겁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례로 드릴이 부르르 떠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정신을 훈련시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과거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색다르고 즐겁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는 일이란 종전에 갖고 있던 느낌에 매달려 무조건 참고 감내하는 것보다 얼마나 재미있고 또 생산적인가. 그래도 여전히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생각할 수 있어. 그래도 의사가 드릴을 쓰면 여전히 기분이 나빠져. 라며 회의적인 생각을 바꿀 수 없다면 운전 교습을 받았던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믿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계속 반복해서 노력할 때 생각은 철석 같은 믿음이 된다. 겨우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체념해버린다면 무엇도 소용이 없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직도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라. 오랫동안 방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한다든가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수일 동안 서 있어야 한다든가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빼앗기고 내가 특히 싫어하는 음식만 억지로 먹도록 강요당한다든가 스스로를 구박하는 정신적 고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고문을 당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을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까지 앞서 말한 벌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상당히 빨리 불행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게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하려면 감내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성을 잃고 길길이 뛰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동종표를 얻는 편이 행복을 얻기 위해 쏟는 노력의 보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탓에 그저 체념하고 불행한 삶에 굴복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무작정 거부하려 들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생각을 내던지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의 쥐봉을 건네주는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일들에 안주해 있는 것보다 행복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 불행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당신 앞에 걸리적거릴 것은 하나도 없다. 일상의 갖가지 상황에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보다는 자기 성취적인 행동을 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요즘 같은 때에 차를 끌고 거리에 나서면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당신은 화를 내고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퍼붓고 동승자에게 화풀이를 하고 사정거리 안에 있는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게 마구 짜증을 내는가? 또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교통체증 속에서 어떻게 흥분을 안 하고 배기겠냐는 등 앞뒤로 차들이 꽉꽉 막혀 있으면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등 이런저런 항변을 늘어놓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해진 사고방식이나 교통체증에 대한 일정한 행동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무언가 다른 일을 생각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자신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다. 그런 훈련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를 통해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이를테면 휘바람이나 노래를 불러보자. 또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화를 밖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어보면 30위까지는 좋게 씹어삼킬 수 있다. 교통체증을 좋아하게 될 수는 없다 해도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상태가 누그러진다. 예전의 자기 파괴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전하고 새로운 감정과 습관이 서서히 당당하게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험도 즐겁고 도전할 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분한 모임이나 회의도 새로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장소다.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흥미를 돋우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잘 지켜보다가 화제를 전환시킬 만한 말을 던져본다던가 소설에 첫머리를 써본다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볼 수도 있다. 생각을 활발하게 바꾼다는 것은 골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참신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는 것을 말한다. 당신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가 나쁘다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라. 화를 내봤자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삶에서 극히 사소한 비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바꾸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을 짜라. 그저 안달복달하지는 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종국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를 내지 않는 멋진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 장기 기능의 이상 때문에 아닌 질병들이 많이 있다. 그런 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생리학적 장애로 발병하지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는 대개로 두통, 요통, 궤양, 고혈압, 뾰루지, 피부 발진, 심한 복통, 일시적인 통증 등이 있다. 내 환자 중에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두통을 앓는다고 호소했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45분이면 두통이 시작되길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진통제를 복용했다. 게다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두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 스스로 두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동정과 연민을 구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두통을 원치 않게 될 수 있으며 연습을 하면 두통이 일어나는 부위를 이마 한복판에서 옆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 설명대로라면 그녀는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여기저기로 옮기면서 두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6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누운 채로 두통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두통이 다른 부위에서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을 새롭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두통에 기대는 일을 완전히 그만뒀다. 종양, 감기, 관절염, 심장병, 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겨왔던 암 같은 질병조차 사람들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연구진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 병을 원치 않도록 돕는 것이 그 사람 내부에 숨어서 생명을 좀먹고 있는 요인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어떤 문화에서는 뇌를 통제하고 자기 관리를 마인드 컨트롤과 동일시하면서 고통을 치료한다. 질병을 스스로 부르는 환자들의 사례는 많다. 무언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원인 불명의 병을 앓게 되는 사람도 있고 결코 아파서는 안 될 상황에서는 발병이 지연되다가 그 상황이 종결되자마자 갑자기 열이 나고 쓰러지는 경우도 드문 일은 아니다. 내 환자 가운데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36살의 남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와 한 달 보름 후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약속한 날을 하루 앞두고 그는 열이 펄펄 끓더니 줄체할 수 없이 토하기 시작했다. 그 증상은 계속 반복됐다. 겨우 몸을 추스르는가 싶으면 또 감기에 걸리고 소화불량이 찾아왔다. 그는 병을 스스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책감, 불안, 망신, 이별에 동반되는 미지의 상황에 부닥치느니 차라리 몸이 아픈 게 속 편했던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원하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고등학생인 벤 피셰는 교과서를 보면서 책에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 자신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겨우 3페이지를 읽고서 마음이 어느덧 콩밭에 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다. 눈으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사실 그는 책을 본다고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었을 뿐 그의 현재 순간들은 간밤에 본 영화 생각이나 내일 치를 쪽지 시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항상 함께 있지만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될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힘껏 들이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인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자.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현재 기피증은 미래의 이상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미래의 어떤 기적 같은 순간에 인생은 역전될 것이며 모든 일이 제자리를 잡고 행복을 발전하게 될 거야. 졸업, 결혼, 출산, 승진 등 인생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될 거야 라는 시기다. 그러나 정작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상했던 기대 수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날 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라. 그토록 기다렸건만 황홀한 무아지경이나 실신할 일도 없다. 대신 왜 사람들은 그걸 두고 그토록 야단법석을 떠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분만 남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만이 전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어떤 상황이 기대에 어긋날 경우 이 상황을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악순환을 생활화해서는 안 된다. 현재를 현명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전략을 통해 지금 그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헨리 제임스 소설가는 이렇게 충고했다. 있는 힘껏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살아갈 인생이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가졌거늘 도대체 무엇을 더 가지려 하는가?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잃는 법이다. 이 점을 명심하라. 아직 운이 좋아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순간이 기회다. 살아라.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이반 일리치처럼 삶을 되돌아볼 때 이미 해버린 일에 대해 후회할 일은 별로 없다. 가슴에 굽이굽이 한이 되어 남는 것은 대개 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요지는 명백하다. 실행에 옮겨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라. 인생의 순간순간을 붙잡아서 음미하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자신을 망치는 방식으로 현재의 순간들을 모두 잡아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영영 놓치고 만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는 두 가지 동기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둘 중에 비교적 보편적인 동기는 부족한 면을 배우고자 하는 미완 또는 미흡의 동기다. 반면 좀 더 바람직한 또 다른 동기는 발전을 향한 성장의 동기다. 현민경으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현미경으로 이번에는 산호 조각을 살펴보면 산호는 계속 성장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산호는 살아있고 돌에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이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적용된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기왕이면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할 필요보다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자극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감정에 잠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성장 동기란 바꿔 말하면 더 큰 행복을 위해 나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는 어떤 식으로든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장을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현재의 순간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다. 지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나는 그때그때 대처에 급급하거나 세상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의 생각, 감정,
삶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가설을 세워보자. 누군가 내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1년 안에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 예를 들어 1km를 3분에 완주한다거나 높은 다이빙대에 위해서 잭나이프 다이빙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등을 완수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죽이겠다고 말았다고 치자. 그럼 아마도 나는 엄격한 시간표를 짜고 그 과업을 실현시키게 될 때까지 날마다 부단한 연습을 할 것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단련시킬 것이다. 정신이 신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포기하거나 고삐를 늦추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을 해내고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물론 한 가지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어느 누구도 하룻밤새 신체를 훈련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정신에 관한 한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겨우 한번 시도해보고 당장 몸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진정 노이로제 없는 자기 실현을 원하고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 즉 지금껏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떨치는 일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혹독한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것인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첫 번째 자기사랑.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구하려 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될 뿐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 병은 주사 한 방 정도로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시 열등의식이라는 전염병이다. 그 병에 대해 지금껏 알려진 유일한 치료 방법은 자기사랑이라는 약을 대량 복용하는 것뿐이다. 사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진정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사랑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하나로 정의하자면 이러하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허용할 줄 아는 능력과 의지이다. 어떻게 하면 기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상대방이 택한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사랑을 통해서다. 스스로를 중요하고 소중하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면서 내 가치를 강요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나 자신에게 확신이 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나는 독특하다. 또한 상대방도 독특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순응하게 되면 그들 나름의 독특함을 잃게 된다. 내가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제 논리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잘하게 되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넉넉해질 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고마워서나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를 소중하지 않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내가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런 내 사랑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내 사랑도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아와 함께 출발한다. 노아라는 환자가 있었다. 노아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사랑 고백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과 동일시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노아로서는 지나치게 큰 위험 부담을 지는 일이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자신의 가치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가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더라면 문제는 달랐을 것이다. 그는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그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나도 당신을 사랑해 노아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해도 그는 그 대답을 자신 고유의 가치와 무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손상되지 않았던 그의 가치가 어찌 입 밖에 내어 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겠는가? 그가 사랑의 메아리를 듣든 못 듣든 그것은 그의 아내 또는 그가 당시 사랑하고 있던 사람의 문제다. 그는 상대방의 사랑을 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사랑이 자신의 가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저울질한답시고 자신에 대한 감정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혐오가 자기 사랑보다 더 건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해도 나를 미워하면 무기력과 상처만 안게 될 뿐이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되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연결짓지는 말라. 여기에 자기 지향적인 사람과 타인 지향적인 사람의 사랑의 핵심이 있다. 엄연한 기정사실인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행동과 또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절대 혼동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가 쓰는 어투는 단정적이다. 예를 들면 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너는 나쁜 아이야. 엄마는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엄마는 너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제일 싫어 하는 식이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엄마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중요해가 아니라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바보임에 틀림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형성된 사고방식은 옷처럼 쉬 벗어던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자아상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의 본디력은 어른들의 평가에서 얻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지니고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런 낡은 둘레를 벗어던지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둘레에 그대로 매달리는 것은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까? 천만에
그들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구석으로 숨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온갖 자기 구박 행위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한다. 내 자아상은 내가 가꾼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그릇된 통념은 우리가 단 하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자아상은 한두 개가 아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픈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싫어하는 부분을 세분화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명확한 목표가 생길 것이다. 우리들은 육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음악, 운동, 미술, 기계 조작, 글쓰기 등의 분야에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활동의 수만큼이나 많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항상 그 모든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이자 내 행복이나 나름의 뛰어난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나 자신과 한때 묶여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이다.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정사실인 나의 가치는 내 행동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 나의 행동이 마땅찮게 느껴지는 때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나는 언제까지고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겠노라 작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자아상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 자아상은 무엇보다 신체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그 이유를 세세히 파헤쳐 봐야 한다.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신체 부위를 종이에 적어보자. 먼저 머리에서부터, 즉 머리카락과 이마와 눈, 눈꺼풀, 뺨부터 시작한다. 입, 코, 이빨, 목은 마음에 드는가? 팔, 손가락, 가슴은 어떤가? 긴 목록을 작성하라. 내장도 역시 포함시킨다. 신장, 비장, 동맥, 대퇴부도 생각해 본다. 이제 이름도 생소한 부분들로 들어가 보자. 롤란도 열구, 달팽이관, 귓바퀴, 아들의 날쌘, 목젖은 어떤가?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멋진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간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적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꿀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그 특징들을 바꾸는 것을 한 가지 목표로 삼아라. 위가 너무 비대하거나 머리카락 색깔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라면 그런 특징들을 과거에 내렸던 결정이라 여기고 이제 그 결정을 뒤집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싫지만 바꿀 수 없는 다리가 너무 길거나 눈이 작거나 가슴이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은 경우라면 보는 각도를 새롭게 해볼 수 있다. 어떤 신체 부위에도 너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 없다. 다리가 길고 짧은 것이 털이 많거나 또는 무모증보다 더 못할 것도 더 나을 것도 없다. 우리는 현대사회가 아름다움에 대해 내린 정의에 넘어간 것이다. 내가 어디가 매력적인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신체를 좋아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신체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비교나 평가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태도는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버려라.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 고유의 체취를 갖고 있고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도 일정 길이로 자란다. 그러나 사회와 기업들은 인간의 신체적 조건에 관한 특정 메시지를 내보낸다. 인간 고유의 특징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떠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면을 쓰는 행위를 배우라는 것이다. 특히 자사 제품으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위장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모습을 숨기라고 한다.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모든 신체적 조건을 좋아한다는 의미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예를 들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봐주기 힘들다는 식의 문화적 강요를 떨쳐낸다는 뜻이다. 뽐내며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 안에서 내밀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다. 대다수 여성들은 문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신체에 관한 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 다리와 겨드랑이 털을 밀고 채취를 없애고 이국적 향수를 몸에 뿌리며 구취를 없애고 눈, 입, 뺨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 소위 뽕브라를 하고 성기에도 향수를 뿌리며 손톱에는 온갖 위장을 한다. 이런 추세에는 자연스러운 나, 본질적으로 인간 고유의 나에게는 뭔가 불쾌한 것이 있으며 인공적으로 꾸며야만 매력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매우 슬픈 대목이다. 최종 결과물은 나의 자연스러운 자아의 자리를 차지한 가식적인 나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신을 마땅찮게 여기도록 부추김을 당하고 있다. 부추기는 광고 회사들이야 짭짤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다 치고 그런 물건을 사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는 진짜 모습을 내던지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 어떤 식으로든 화장품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해도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서는 안 된다. 새로운 모습을 원하고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한다. 이 영역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내 마음에 들 거라고 광고회사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다. 신체적 이미지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 가능하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면 누구나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수학, 철자법, 글쓰기 등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지금껏 그런 일에 시간을 적게 들인 탓이다. 충분한 시간을 바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틀림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에 넘어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에 따라 원하는 자아상을 가꿀 수 있다는 논리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하나에 적용된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회생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자신의 사회적 행동 방식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치와 혼동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미술, 기계, 운동, 음악 등과 관련된 능력도 대체로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혼동돼서는 안 된다. 감정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은 앞장에서 이미 살펴봤다.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수용도 지금 당장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면들을 수정해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해서 오로지 그것 때문에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자기 혐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일삼고 있을지 모른다.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자기 거부 행위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을 물리친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이. 멋져 보이는 데에도 변명이 필요하다. 미용사 작품이야. 어찌나 솜씨가 좋던지. 받아 마땅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마이클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타인 중심적인 화법을 사용한다. 내 남편 말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검증을 받는다. 맞나요? 원하는 것을 주문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주문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인색하다.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또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사지 않는다. 자신에게는 그만한 돈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동정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 내 환자 가운데 셸리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무척 매력적이어서 남성들이 줄줄 따라다녔다. 그러나 셜리는 자신이 연애만 하면 깨지고 결혼을 절실히 원하는데도 결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셸리와 상담을 한 결과 그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모조리 망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젊은 남성이 그녀에게 호감이나 사랑을 고백하면 셜리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반박했다. 셜리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찾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도 뿌리쳤다. 그 누구도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리 없다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위에 든 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거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지표들이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에게 너그럽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작 돈을 쓴다 해도 스테이크 대신 햄버거를 먹는 정도인 경우가 다반사라면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셜리도 어쩌면 칭찬은 을에 사양하는 게 예의라는 말을, 또는 사실 자신이 매력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들을 계속 가슴속에 받아들인 결과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가 이제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일상적 대화나 행동,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자기 거부 행위의 예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비하를 일삼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괜한 걱정거리를 더욱 끌어안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든 타인과의 사랑이든 사랑과 관련된 모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당신은 분명 스스로를 비하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 자기 사랑이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알차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하는 법이 없다. 바위가 거칠다고, 하늘이 찌푸렸다고, 얼음이 너무 차갑다고 쓸데없이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이며,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들을 놓고 한탄하지 않는 것이다. 의수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는 시도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킬 필요 따위를 느끼지 않을 테니까.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자기 인정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 자기 사랑 훈련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을 얕잡아 보는 식으로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을 즉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행동 배후에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점검할 수 있다. 난 사실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아. 시험 성적이 좋았던 것은 단지 운이 따랐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해버렸다면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경종이 울려야 한다. 내가 또 그랬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해버렸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가 지금껏 입버릇처럼 내뱉었던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방법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자신의 말을 고치는 것이다. 내가 방금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운 때문이 아니었어. 이번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라는 식으로. 이것은 자기 사랑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자신을 비하하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내리는 첫걸음이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를 했더라도 지금은 변하고 싶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선택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 교습을 받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 운전 습관이 몸에 배는 것처럼 결국에 가서는 늘 의식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다 보면 이내 그런 태도가 몸에 배게 되고 어떤 일이라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결코 배신당할 염려 없는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생기 넘치는 행동을 할 일만이 남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사랑이나 호의를 갖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의 시도에 새롭게 반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제스처에 의심부터 품는 대신 고마워, 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뻐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랑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무슨 반응을 얻게 될까를 탐색하는 대신 그 가슴 떨림을 감당한 데 대해 스스로를 격려해 준다. 레스토랑에 가면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한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 나 자신에게 한턱 낸다. 식료품점을 포함해 어디를 가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린다.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에 빠져든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거의 없는 법이다.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즐길 만한 활동에 참가한다. 지금껏 너무 많은 책임에 짓눌려 짬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활동들을 미뤄왔을지 모른다. 내가 챙겨야 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들대로 버텨나가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질투하지 않는다. 질투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자기 사랑, 연습을 하면 내가 예전에 시샘을 느꼈던 상황도 달리 보일 것이다. 성적으로도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러면 자신의 몸과 교감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나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나는 실직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성취도와 상관없는 나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표면적 행동을 혼동하는 고집을 부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 몇 가지를 살펴봤다.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과 어긋나는 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때 우리는 자기 사랑의 화신이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고 소중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위한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라. 그 소중한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이다.